오늘은 몇 가지 단편적인 주제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휴장이거든요. 유럽장은 안 좋았어요, 장이. 여기 보시면 이제 닥스부터 보면 마이너스 영역에 있고, 아시아장은 혼재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힘이 없는 상황이죠. 장 자체가. 행정부에서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장이 셀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힘이 좀 많이 빠졌고, 여하튼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장을 좀 보면 이거 여러 개 이제 S&P 500 지수 캔들 차트고요. 그다음에 뭐 스탁스 50 유럽에 닥스, 카크, 프랑스, 뭐 영국, 일본, 인도, 우리나라, 중국 두 개 상위하고 CSI 300 두 개를 다 넣어놨는데 세차게 올라가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인도 지수입니다. 인도 지수고 여기 보시면 이 회색이 있죠. 요게 일본 지수예요. 최근에 강도롭게 싹 튀었거든요.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든가요? 정치적으로 저건 안 나와도 주가는 잘 떠받치고 있네요. 우리나라하고 상반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지율도 낮고 주가도 안 좋죠. 우리나라가 오는 거냐? 그게 이겁니다. 얘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쭉 빠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연초 들어서 움직임은 일본하고 그 다음에 그 인도 지수 이외에 윗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세력은 없는 것 같아요.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캔들 차트인데 이렇게 옆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 유럽 차트는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죠. 인도하고 이제 이게 검은색이 인도,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일본, 그 위에 이게 유럽이거든요. 요게 스탁스 50이고, 여기 있는 노란색 요게 이제 프랑스, 카크, 그다음에 하늘색 요게 닥스 좀 버티고 있네요. 그다음에 영국이 보라색이거든요. 얘는 이제 쭉 밀렸고, 이게 상하이 지수고 이게 CS 300 지수입니다. 중국 지수는 중국 당국이 부동산 제재나 이런 것들 뭐 2014년 수준으로 다 회귀했다 그랬거든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한 상황을 애쓰는데도 주식 상황은 전혀 버티지를 못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닌가. 글로벌 특정한 몇 개를 한 몇 개 국가를 빼고는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중국 쪽이 힘이 계속 빠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일단 중주그룹이 파산한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몇 개 부동산 관련된 업체들 3개든가요?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그림자금융이라고 말하는 신탁, 여기서 그림자금융이라고 말하는 거는 은행 쪽에서 자금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나 가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그러니까 투자금 받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그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네들이 말을 하는데, 그 자금들이 부동산 쪽에 들어갔다가 자산운용이 깨지면서 상환이 안 되고 결국 만기 상환도 안 되고 뭐 이익 상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파산 수술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거는 어디냐면 한국경제 기사였습니다. 한국경제 장소 기자께서 1월 7일 날 낸 거고요. 요거는 뉴즈비전 여기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께서 1월 8일 날 쓴 건데 파산하고 청산 신청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중국을 다 쓸고 내려갈 수 있는 어떤 트렌드는 아니다. 그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 이게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예. 뉴즈비전의 중국의 중주그룹 부도의 배경과 영향이라고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단기간에 뭔 일이 크게 터지진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뭐 신탁의 점유율 같은 거 나오고, 신탁업 중에 부동산 투자 점유율, 비중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단기간에 확 뭔가 쓸려 내려가거나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힘을 못 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요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쪽에 그림자 금융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 3억 이상의 뭐 투자 자금이나 이런 부자 금융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여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소비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거 보면 부동산 침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1월 8일자 정성조 기사인데 정성조 기사가 올리셨는데 베이징 상하이는 1선 도시의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선, 2선, 3선 도시 중에 1선 도시가 하락하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1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구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회복이 더디니까 소유자들이 매매를 안 하고 임대로 터닝. 그리고 보장형 임대주택이 시장에 막 공급되고. 그래서 그리고 반면 1선 도시의 임대주택 수요는 둔화. 1선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상주 인구가 모두 줄고 감소한 인구가 지난해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만 1선 도시는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선 도시, 3선 도시? 예. 여기 보시면 3선 도시, 4선 도시의 주택 임대 시장은 회복세. 그러니까 1선 도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전업자녀라는 보도가 나왔죠. 또 전업자녀, 그러니까 집에서 놀면서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1, 2선 도시에서는 사실 임대료를 낼 만큼 그렇게 1선 도시에선 여력이 없어서 취직하고 나서 2, 3선 도시에서 출퇴근을 했었는데 실업이 많이 되고 급여가 내려가고 막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실업이 양산되니까 둘이 이렇게 합쳐서 뭐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실업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부모 밑에서 그냥 거주하는, 그래서 실제로 살림만 하는 전업자녀 뭐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임대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매가 안 되니까 공급은 늘었다. 그러면서 1선 도시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국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초이스 경제에서 2024년 중국 부동산 관련된 전망을 12월 10일자에 올린 건데, 요거 왜 제가 기사를 보여드린 거냐면 홍익표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이거 중국 지수연구원 보고서 전망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국 부동산 정책은 2014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완전히 많이 풀었는데 판매 면적도 올해보다 감소할 것 같고 수입 줄면서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 보시면 중국 부동산 거래량 부진과 가격 하락세는 이어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올해에도 그런 상황들은 지속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주요한 문제는 부동산이 GDP 뭐 한 25%에서 30% 차지하고 그 배경 전반적인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라든가 전기전자제품 구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파생 효과를 보면 한 40에서 50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력도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지금 청년 실업이나 이런 실업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국 가게에 이 심리적 영향을 미쳐서 소비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투심까지 영향을 받아서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꺼지고 있잖아요. 각종 부양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론 어느 순간에 진짜 저점을 치겠죠. 네, 올해도 중국 시장이, 그러니까 조금씩 구조적으로 조금씩 어떤 그 성장 궤도가 깨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뭔가 틀어서 방향을 전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깨지다가 어느 순간에 올해 어느 시점에 저점을 치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깨져버리면 이게 영향을 못 받을 거예요. 힘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건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게 중국 관련된 얘기를 이제 요거를 마치고, 요건 중앙일보 기사인데, 그러니까 1월 16일에 전수진 기자께서 올리신 거거든요. 체감 경기가 침체에 가까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경제학자에게 올해 경제 및 경기 전망을 물은 기사에 보면 침체 가능성은 39, 4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10월보다는 떨어졌는데, 물론 이건 제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건 일단 우리가 먼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 침체 가능성은 적다는데
침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나쁜 소식이다. 그래서 왜 자국경제는 괜찮은데 비관적으로 느끼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밑에 보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태평양 건너 한국주택 요겁니다. 주요 산업업황이 좋지 않거나 들쭉날쭉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실업률이 연말 3.7에서 4.3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되는 요런 상황 때문에 최근 경기가 침체에 가까운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시티뱅크였던가요? 또 인원 삭감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황도 아니고 불황도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나오는 건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금리는 낮아지고 나중에 이제 낮아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물론 지금 최근에 막 치고 올라갔던 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는 살짝 내려왔겠죠.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살짝 내려온 느낌을 받게 되긴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유가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호르무즈 난리를 칠지 안 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소득은 인플레이션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 낮아지고 유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니까 물가를 반영한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처분 소득이 보시면 작년 9월 이후에 탕탕 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전월 대비 증감률이에요. 전월 대비 증감률인데 파란 게 명목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실질입니다. 실질 뭐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인데 보시면 전월 대비 여기 보시면 바닥에 제로점에 거의 붙어 있다가 탕탕 치고 올라가면서 10월, 11월 달에 상당히 호전됐거든요. 이런 상황이 좋아 보이는 거는 좋아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좋아 보이는 거죠.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건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는 이제 지금 이것도 11월이고 이것도 작년 11월인데 이거는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들어간 건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41%나 늘어났거든요. 기업 구조조정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작년이고요. 이게 올해거든요. 근데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산이. 이거 이외에 뭐 개인 채무 조정이나 청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풀타임 고용된 거고요. 요게 빨간 게 파트타임 고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타임은 줄고 있어요. 보시면 풀타임이 정점을 치고 움직이고 있다가 11월 달에 풀타임이 확 줄었거든요. 그럼 나 파트타임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넘어가는 패턴이 늘었다는 거죠. 정규직이 빠지고 비정규직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급여가 하락합니다. 사실은 이거 12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봤던 건 이거는 11월이고 이 고용 지표는 11월 지표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11월이고요. 요거 11월이고 요거 12월이거든요. 고용 지표가 쭉 빠지면서 정규직이 빠졌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게 실업률이고 이게 총 고용수거든요. 보시면 총 고용수가 늘어나는 강도가 줄고 있죠. 실업률이 이렇게 여기 이제 뉴스에 보면 4.3%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요. 내년 하반기 4.3? 여기 보시면 올해 연말에 4.3까지, 내년이 아니고 올해 연말에 4.3까지 보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4.3까지 올라가면 아마도 이 고용이 정지하고 있거나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총 고용 숫자가 준다는 뜻인데, 총 고용 숫자가 준다는 뜻은 여기 보시면 실질 가처분 소득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그리고 추가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준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럼 이게 전월 대비 증감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전체 고용자들의 일하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대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그러면 고용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그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 올해도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찍어보면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이 지금 상황에서도 경기가 그렇게 체감 경기가 좋다고 느끼지 않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전체 이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줄게 되면 과연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만으로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까요?
그것도 금리 인하를 큰 폭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0.25씩 깔딱깔딱 내릴 건데 그런 정도로 기업이 선투자를 하고 미래를 보면서 액션을 취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작년에 막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막 그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올해 그 경기 수축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무조건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말하는 거다라고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 중국, 유럽, 유로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독일, 일본의 수출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실질이 아니고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 안 한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일정 부분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보이던 게 작년 중반, 중후반까지, 그러니까 한 8월? 길게는 뭐 9월까지 그런 느낌을 보이다가 이게 바닥을 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이 보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은 깨지지 않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갔고, 이 노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딱 해서 작년도 전반, 그러니까 4월, 그러니까 여름께부터 이게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는 느낌을 보이고 있고, 얘가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이게 꺼지고 있다가 이 바닥이 지금 깊이 뚫리긴 했지만 여기 올라간 거에 반등해서 이제 내려갔다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위로 들리는 방향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무역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뉘앙스가 보이고 있긴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게 완전 추세적인 건지는 지금 상황 파악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올해 경기 수축이 글로벌이 경기 수축으로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0대 50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여건은 50대 50은 아니에요. 이미 미국 경제 지표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가 확장하고 수축하는 과정 중에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품하고 서비스,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신용, 이 세 가지가 팽창하면서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팽창하거든요. 얘가 한번 쭉 팽창하는데 경기가 수축했다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쭉 사이클을 밀고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한번 수축했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얘가 수축을 안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수축이 안 된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수축을 한다고 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살짝 몇 단계 내린다고 해서 이게 수축이 대규모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시 팽창하는 강도가 완전 수축됐다 팽창하는 강도만큼 그렇게 길게 팽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수축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수년간의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재반 상황, 글로벌의 전체적인 재반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지금 사실 주식 투자를 그냥 이렇게 확 밀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안전한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분, 미국 경제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애플인데 이거 헤럴드 기사 김현경 기자께서 1월 16일 올리셨거든요. 중국서 할인 판매한답니다. 애플이. 그래서 중국에서 비중, 그러니까 그 고가폰 핸드폰 비중이 1%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기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뭐 1% 내린 거 가지고 위기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긴 한데 이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훼손됐다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요것도 볼까요? 이근호 기자께서 이제 이거 1월 9일날 올렸는데 아이폰 올해 첫 주에 중국 판매량이 작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거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기사를 낸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애플의 목표가를 쭉 하향했잖아요. 하향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성장성의 그 모멘텀이 훼손됐다라고 보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건 워렌 버핏이 몰빵했다고 난리친 게 작년 5월이거든요. 추가 매수하고 뭐 2월,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워렌 버핏이 애플을 정말 대규모로 매입해 놨는데 투자 비중이 4년 새 2배를 늘렸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8월 8일 날. 근데
지금 상황은 애플이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건 왜 얘기를 드린 거냐면 워렌 버핏이 잘못 샀다 이걸 얘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애플을 살려면 지금 타이밍은 애플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플 타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흔들리는 과정 중에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중앙점까지 50일 이동평균선까지 찍지도 않고 아주 미친 듯이 무섭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애플을 잡으려면 윗단으로 머리를 들면 잡는 게 아니고 아랫단으로 붙으면 잡아라. 아랫단이 어디냐? 일단 이 궤도상의 이 볼리즈 밴드 상의 이 아랫단 이 정도가 최소한 붙어야만 사야 될 것 같고 이거보다 낫다면 전저점에 붙으면 사는 뭐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궤도라면 단기간에 쭉 위로 밀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상황을 모니터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조정 이외에 여기 보시면 쭉 추세적으로 쫙 밀고 올라왔잖아요. 과연 이런 강도를 여기서 계속 단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물음표다. 성급하게 애플이 워렌 버핏이 샀다고 무조건 잡아서 들고 들어가야 될 주식 대상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그냥 잡다한 얘기들로 한 20분이나 채웠네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